오늘 우리 다들 마음속에 하나쯤 품고 있지만 왠지 애써 외면하고 싶은 그런 질문 있잖아요?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신동현 작가의 책 기호익이 인간을 묻다를 길잡이 삼아서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의 불판한 진실을 파헤쳐 볼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이거 정말 우리 모두의 아침 풍경 아닌가요? 스마트폰 화면에선 막 빙하가 녹아내리고 전 세계가 불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태평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단 말이죠. 이 기묘한 거리감, 이 서늘할 정도의 무덤덤함,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이 분석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알 거 다 알잖아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는 넘쳐나죠. 근데 그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가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감각의 위기, 관계의 파산인 거죠. 좋아요. 그럼 대체 이 기묘한 무감각의 정체가 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도대체 우리 감각은 왜 이렇게 마비되어 버린 걸까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태를 딱 한마디로 감각의 파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슈퍼컴퓨터가 막 끔찍한 미래를 예측하고 과학자들은 매일같이 경고를 쏟아내는데 그 모든 게 우리 귀에는 그냥 삐 하는 배경소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큰일 났네 하는데 가슴은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비극 아닐까요? 아니 그럼 이게 그냥 우리 개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고. 사회학자 울리 히백은 딱 잘라 말합니다. 이 무감각은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사회 시스템의 아주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백이 진단한 현대사회. 그게 바로 위험사회입니다. 옛날의 위험은 뭐랄까 눈앞에 떡 버티고선 호랑이 같았어요. 보면 바로 알고 도망쳐야 하죠. 직관적이에요. 근데 지금의 위험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탄소처럼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 소재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기업은 정부 탓, 정부는 시민 탓, 시민은 또 기업 탓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만 하다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조직화된 무책임 상태가 딱 굳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위험사회가 만들어내는 게 뭐냐? 바로 인식의 안개입니다. 이게 진짜 역설적인 건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데이터가 막 폭격처럼 쏟아지니까 우리 뇌가 그냥 생존하려고 스위치를 탁 꺼버리는 거죠. 너무 눈부신 헤드라이트를 정면으로 보면 순간 눈이 머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무감각,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벌써 100년도 더 전에 시인 T.S. 엘리엇이 이 기묘한 마비 상태를 정확히 짚어냈거든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아니 왜 모든 게 깨어나는 봄이 잔인할까요? 바로 마주하기 싫은 진실을 봐야 하니까요. 차라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망각의 눈으로 하얗게 덮어주던 겨울이 더 따뜻했다는 거죠. 어때요? 기술과 자본이 만들어준 안락한 온실 속에서 바깥 세상의 재앙은 애써 외면하는 딱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자, 이제 한꺼풀 더 벗겨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맹목적으로 믿어온 진보라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바로 그 진보가 이 모든 위기의 뿌리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철학자 발터 베냐민의 시선을 빌려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역사의 천사입니다. 특이한 건 이 천사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의 눈에 비친 인류의 역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발전과 진보의 행진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발밑에 쉴 새 없이 쌓이는 끔찍한 파괴의 잔해더미일 뿐인 거죠. 여기 이 표가 그 엄청난 시각 차이를 딱 보여주죠. 우리는 혁신이다, 경제성장이다 하면서 좋아하는데 천사의 눈에는 그게 그냥 멈출 수 없는 폭풍에 떠밀려서 잔해를 쌓아올리는 거대한 재앙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말대로라면 진짜 혁명은 이 기차를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 벼랑 끝으로 폭주하는 이 기차에 비상 브레이크를 거는 것, 바로 그거겠죠.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이 폭주하는 기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슬라보의 지적은 그 이유를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에서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롭고 편안한 일상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와 또 어딘가의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한 대가로 얻어진 보이지 않는 폭력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정말 섬뜩한 진실이죠. 베르톨트 브레트의 이 질문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7개 성문을 가진 테베는 누가 지었나? 책에는 왕들의 이름뿐이다. 우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만리장성 같은 화려한 결과물만 기억하지 그 밑에 깔린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부르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 멀리 콩고의 아이들이 맨손으로 코발트를 캐고 있어요. 우리의 진보는 언제나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 왔던 거죠. 자, 이런 진실들을 마주하면 당연히 깊은 무력감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말이죠. 바로 그 불안함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감각을 되찾는 첫 번째 신호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생태 불안은요,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무너져가는 세상과 내가 다시 연결되었다는 가장 건강한 신호예요. 우리 영혼에 설치된 아주 중요한 화재 경보기 같은 거죠. 시끄럽다고 경보기를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겠죠. 그 불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끌어안는 것,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걸 존재의 용기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느낄 용기를 되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차가운 데이터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얼굴과 만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0만 명의 기후 난민. 어떠세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마 안타깝다 하고 생각하고는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뇌는 이렇게 큰 숫자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통계일 뿐이죠. 그런데 말이죠. 10만 명이라는 숫자 대신에 고통받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얼굴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의 얼굴은 우리에게 나를 버리지 마라고 외치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요. 즉시 그 사람에게 응답해야만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느낄 용기도 생겼고 타인의 얼굴과도 마주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나 한 사람이 뭘 바꿀 수 있겠냐는 무력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행동이라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한나 아렌트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플라스틱 빨대 하나 안 쓴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효율성 계산, 이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의 진짜 의미는 결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그냥 구경꾼으로 살지 않겠다는, 나의 인간다움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생태 시인 게리 스나이더는 여기서 가장 구체적인 길을 알려줍니다. 세상을 구하자 같은 거창한 구호는 잠시 잊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당신 발밑에 있는 진흙에 손을 푹 질러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묘목 한 그루를 심는 겁니다. 바로 그 투박하지만 진짜인 실천이 저 폭주하는 기차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혜, 바로 공생과 만나게 됩니다. 장자가 말한 하늘의 저울이라는 비유가 정말 멋진데요. 이 저울 위에서는 인간의 가치나 나비 한 마리의 가치나 풀잎 하나의 가치가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누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코알라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과정을 하나로 쫙 보여줍니다. 처음엔 잿빛 도시에서 무력감에 쿵펑 울던 비즈니스맨 코알라가 있었어요. 그러다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진흙에 손을 묻고 행동을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울창한 숲속에서 다른 생명들과 어우러져 평화롭게 웃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건 그냥 코알라 얘기가 아니에요. 무감각에서 공감으로, 방관에서 실천으로, 그리고 마침내 공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회복 이야기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아침에 마셨던 그 커피 한 잔, 그 평범한 물건들 뒤에 숨어있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보이지 않는 얼굴과 한번 눈을 마주쳐 보세요. 어쩌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커피 맛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